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4년 작년 대선 경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호언장담했었죠. 하지만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종전 이후 안보 부담을 유럽에 떠넘기면서 점차 발을 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안전보장과 영토 요구에 있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인데요. 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서로를 위협적인 대상으로 보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깊은 불신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굳어진 오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현 주소,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중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꼽아본다면 아마도 반도체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대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외에 중국 언론이 주목한 올해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 이행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관련해 무장해제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하마스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해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고 중동의 거의 모든 국가가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에 포함된 조항입니다. 휴전 1단계 합의 뒤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교전을 이어가는 등 뇌관은 여전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강력하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지상시설물에 대해 군사작전을 감행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취재진에게 베네수엘라의 마약을 배에 적재하는 부두 지역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며 우리는 미국으로 마약 운반을 시도하는 모든 보트를 타격했고 지금 그 지역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께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잇따라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격침한 데 이어 문제 선박들의 근거지를 타격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놓고 이틀 연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종전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공습 시도가 알려진 데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이 열릴 경기장과 멀지 않은 멕시코 사포판 도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검찰과 경찰은 현지 시각 29일 오전 사포판 산타에 듀이헤스 지역에서 고급 SUV 차량인 람보르기니 우루스 운전자가 상업시설 인근을 이동하던 중 괴한들로부터 총격 피해를 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사건으로 남성 2명이 숨지고 5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타이완을 전방위로 포위해 압박하는 군사훈련을 이어갑니다. 오늘 훈련에도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실탄 사격이 포함돼 있어서 800여 편의 항공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교통부는 오늘 중국군의 훈련 때문에 항공편 850여 편과 승객 10만여 명이 지연 운항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협상 변수가 된 드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면서 협상에서 입장을 바꾸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한 다음 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네. 다행히 추락한 드론 파편으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은 계속할 방침이긴 한데 우크라이나가 테러 정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 입장을 재고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특히 이런 무모한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보복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의 보복 공격 대상과 일시까지 정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거짓 주장이다라고 맞받아쳤는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평화 협상에서 이룬 이번 진전을 러시아가 훼손하려고 한다면서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유럽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올라왔었는데 다시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협상에 변수가 생겼는데 어제 종전합의에 많이 가까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장담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백악관은 처음에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통화를 했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었는데요. 러시아가 격분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반박하면서 사태가 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통화를 통해 관저 피격 사실을 직접 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식 석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바로 반응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러시아를 공격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나는 푸틴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다라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해달라는 앞선 우크라이나 요청을 거절한 이유도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과는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애써 이렇게 차려놓은 종전의 판이 이번 변수로 인해서 뒤집어지는 것만큼은 막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고요. 네. 러시아도 미국과의 협상을 긴밀하게 이어갈 거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다만 전쟁의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격한 감정을 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전 협상에는 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좀 더 이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변수가 생겼으니까요. 네. 다음 키워드, 위기의 UN. 네, 최근 국경 분쟁으로 무력 충돌을 벌였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아, 네. 라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네,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난 7월 이 무력 충돌 후에 휴전 협정을 맺었는데 이달 초부터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재개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교전 20일 만인 27일에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각 27일 휴전 회담에서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 아누틴 차니라군 태국 총리 그리고 훈 만의 캄보디아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휴전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자화자찬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유엔이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사태를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전쟁 사항들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면서 미국이 유엔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인도주의적 지원 업무에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조 9,7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언뜻 금액만 보면 커 보이지만 이 금액은 기존 미국 지원 금액의 8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외신들은 유엔의 재정난이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유엔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최대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4천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네. 이 외신들은 지원 삭감이 국제 이주 기구나 세계 식량 계획, 유엔 난민 기구 등 유엔 그렇죠. 산하에 있는 기관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미국은 그간 이런 유엔 정규 예산에서도 22%를 분담하는 최대 기여국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때문에 이런 재정난에 직면한 유엔이 내년도 예산을 감축하고 직원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이런 대외 원조 삭감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훼손한다라는 지적도 있긴 한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도 금액이면 최대 지원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엔 충분하지 않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행보가 아무래도 새해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자기소개서는 안 볼게요. 네. 이 채용 절차에서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 이 자기소개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는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채용 현장에서는 이 지원자의 개성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AI를 활용한 맞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서류 전형의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자기소개 중심 채용을 과감하게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 AI를 활용하면 짧은 시간 내에 뚝딱 멋진 글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 평가를 하는 기준도 세우기가 어렵고 해서 네. 기업들이 편의성은 높아졌는데 정작 사람을 보는 채용이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로토 제약사 같은 경우는 내년 2027년 4월 입사 신입사원 채용부터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서류 전형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고요. 네. 대신 인사 담당자랑 15분간 직접 대화하는 면담을 채용의 첫 단계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면담 이후에 심층 면접, 협업 과제 등등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고르게 될 거고요. 단 면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개인의 가치관과 잠재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런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일부 기업들만 그런 건 아니고 대기업들도 채용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요. 네. 일본 통신 IT 대기업 잘 알고 계시는 소프트뱅크도 올해 1월부터 자기소개서 제출을 폐지했습니다. 원래는 자기소개서도 내고 자기 영상, 소개 영상도 같이 내는 건데 네. 자기소개서는 아예 없어졌고요. 영상만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우선적으로 AI가 분석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을 하고 탈락 판정을 받은 영상은 인사 담당자가 다시 검토해서 최종 네네. 결정을 이렇게 내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AI 활용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취업 시장 전반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 정보 포털 마이나비가 내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조사했는데 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67%에 달했고요. 활용 목적이 자기소개서 첨삭이 69%로 가장 많았고 네. 작성을 전적으로 AI에 맡긴다는 응답도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좀 네. 네. 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채용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네요. 있구나 싶은데 워낙 잘 써주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한번 이용을 해보셨군요. 네, 첨삭을 한번 요청을 했는데 잘 잡아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맞습니다. 개성이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남과는 다른 나만의 어떤 강점을 좀 개발하고 그걸 잘 담아내는 연습도 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채용 시장도 변화를 주는군요, AI가. 네. 다음 키워드 분쟁 속 알박기. 네, 지난 25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의 우디섬에서 네.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섰는데요. 그 쇼핑센터 이름이 산사시 상업지구입니다. 중국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이 지역은 이 중국과 베트남, 대만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중국이 이제 시설 건립을 강행한 겁니다. 네. 파라셀 군도나 뭐 스프레틀리 군도 등등 뭐 세계 군도와 주변 해역을 포함하는 이 산사시는 중국이 2012년 7월 하이난성 산하에 신설한 행정구역인데요. 네. 1974년 남베트남과 중국의 남중국해 전투 이후에 중국이 시로 지배를 해왔는데 여전히 국제 분쟁 지역인 파라셀 군도에 중국이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떡하니 이제 세우면서 알박기식 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럼 이야기가. 사람들도 모일 테고 그냥 중국 땅처럼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보기에도. 뭐 군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네. 정부 청사나 학교, 병원, 은행 등 민간 시설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23년에는 허거 전문점도 생겼고요. 작년에는 첫 건축 자재점이 또 우디섬에 문을 열었다고 해요. 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데 중국의 몰디브다라면서 여행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이 이런 전략에는 파라셀 군도의 영유권 분쟁 사실 자체를 국제사회에서 아예 지워버리려는 속셈이 아니냐라는 풀이가 있고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아예 이제 가족 동반 거주민의 가족 동반 장기 체류까지 가능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중국 땅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분쟁 지역인 만큼 중국이 시설을 설립할 때마다 반발이 끊이지 않습니다. 베트남 매체들은 중국이 불법으로 건설한 거다, 뻔뻔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 이 중국이 자국 영토 기정사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베트남 등 주변 반발은 당연하다라고 말을 얹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독일의 모나리자 돌려줘. 네, 이집트 카이로 인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집트 대박물관이 지난달에 개관을 네. 했습니다. 네. 네, 이와 함께 독일 베를린에 있는 네페르티티 왕비 흉상을 고국으로 돌려달라라는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페르티티 흉상은 기원전 14세기 고대 이집트 파라오 아케나톤의 왕비를 묘사한 유물인데요. 현존하는 이집트 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지 시각 26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최근 이집트 고고학자들과 시민사회가 이 네페르티티 흉상을 환수를 촉구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네. 이 흉상 같은 경우는 1912년에 독일 고고학자가 이끈 발굴팀에 의해서 발견된 뒤로 독일로 반출돼서 현재 베를린 노이에스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독일 측은 당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반출을 했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네. 이집트 측은 식민지 시절에 불공정한 분배 과정에서 가치가 축소 보고돼서 사실상 약탈에 가까운 방식으로 유출이 된 거다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뭐 고고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 문화재부 장관 이 자이 하와스 역시 흉상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을 진행하면서 유럽 박물관이 더 안전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독일 박물관 측은 왜 어떤 이유로 안 주냐면 이 흉상의 극도로 취약한 상태를 이유로 반환이나 대여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해당 흉상이 독일의 모나리자라고 불릴 만큼 상징성이 매우 크고 네. 매년 수십만 명의 관객을 끌어들이는 이제 효자 핵심 전시품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환수를 거부하고 있고요. 프러시아 문화유산재단 이제 산하의 베를린 이집트 박물관 측은 문제는 전시 환경이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면서 해당 사안은 정치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데 어떻게 네. 결론이 날까요? 다음 키워드 초고속 영앤 리치. 네, 인공지능 열풍으로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빠르게 탄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 억만장자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가 출시된 지난 22년 이후에 불과 3년 만에 AI 분야에서 신흥 억만장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페이팔의 모태가 된 엑스닷컴을 1999년에 창업한 이후에 네. 페이팔을 매각하고 네. 스페이스X도 창업하고 또 테슬라를 상장시키는 등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친 2012년에야 겨우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대표적인 예시로 오픈 AI 출신인 미라 모라티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자신의 스타트업인 Thinking Machines Lab을 설립하고 불과 4개월 만에 기업 가치 1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네, 기업 가치 100억 달러인 스타트업을 데카콘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기업 가치를 어마무시하게 짧은 시간 안에 끌어올렸어요. 4개월이면 맞습니다. 네. 역시 오픈 AI 출신인데 일리아 수츠게버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에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를 세운 이후에 아직 아무 제품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3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예. 네, 또 그리고 피겨 AI를 창업한 브렛 에드콕 같은 경우도 불과 3년 만에 개인 순자산이 1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조 원으로 불어났고요. 같은 해에 영업을 시작한 아라빈드 스리니바스의 경우에는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의 기업 가치도 200억 달러로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이들 신흥 억만장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경쟁적으로 높이면서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렸다라고 짚어내고 있습니다. AI 분야의 이런 신흥 부자들의 특징은 젊다는 것. 그러게요. 네.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의 이 마이클 트루엘 CEO와 다른 공동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2022년에 MIT를 중퇴하고 회사를 세워서 3년 만에 20대의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저 부럽네요.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들이 축적한 부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렇죠. 주식 평가액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네. 일각에서는 이들을 서류상 억만장자, 페이퍼 빌리어네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네, 투자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 중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가 관건이다라면서 투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들의 부가 덧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AI 붐 속에서 살아남을 억만장자가 누구일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조 스태포드의 No Other Love 함께 듣겠습니다. No other love can warm my heart now that I've known the comfort of your arms. No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복귀는 헌정질서 유린의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위협행위라며 검경이 잘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성향인 야권의 이해훈 전 의원을 발탁한 것과 관련해 강요 지명에 고려할 게 많다면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내란 사태 옹호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당시에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며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차기 원내대표를 가급적 빨리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포스코 ENC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가 2달 만에 줄고 산업 생산과 투자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3.3% 감소해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언론이 가장 주목했던 이슈 알아봅니다. 베이징 송문규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중국인들이 가장 주목했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한 해 중국 언론이 가장 주목한 이슈는 미중 관계부터 중국 내부 경제 그리고 AI와 사회 트렌드 등으로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분야는 미중 관계, 특히 무역과 기술 경쟁입니다. 25년은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반도체, AI, 드론 같은 핵심 기술을 둘러싼 구조적 경쟁이 일상화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언론은 이를 장기전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며 외부 압력에 대비한 자립형 기술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술 자립 및 자기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는 동시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자국 기술 생태계 구축을 국가 전략으로 명시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네. 중국 내 벤처 펀드와 정부 지원을 통해서 핵심 기술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중국의 기술 독립 전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심이 많은데 대만 문제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대만 문제 역시 중국 언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25년 초부터 대만 주변에서 군 기동, 정찰기 및 전투 준비 훈련을 계속 반복 수행한 것이 예년과 다른 점인데요. 네. 금년 3월에는 연합 전투경계 순찰을 명목으로 59대 이상의 전투기와 여러 함정을 동원한 바 있었고 5월에는 군사 활동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하더니 결국 어저께죠. 정의 사명 2025라는 이름으로 육해공 로켓군이 합동작전 형태로 실사격 포위훈련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는 독립분리주의 세력 및 외부 간섭 세력을 겨냥한 경고라고 했는데 독립분리주의 세력은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을 뜻하고
외부 간섭 세력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를 빗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또 중국 내 경제 문제도 피할 수 없는 이슈였을 겁니다. 중국 내부 경제 상황에 대한 뭐 평가라든지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25년도 중국의 경제 문제 키워드는 성장 둔화 속 구조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부동산 침체, 소비 위축, 청년 실업 같은 문제들이 지속되면서 단기 성장률보다는 질적 성장, 즉 산업 고도화와 내수 기반 강화를 강조하는 논조가 많았습니다. 위기를 인정하되 통제 가능한 범위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이 특징인데요. 네. 이 중에서 청년층의 박탈감이 생각보다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2023년도부터 탕핑족, 즉 포기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실업이 심각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란웨이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란웨이화는 직역하면 미완의 아이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네. 탕핑족은 일단 경제에서 밀려나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주저앉은 상태라면 란웨이와는 처음 경쟁의 출발선에도 서보지 못하고 기회가 박탈된 것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청년 실업이 만든 정서적 붕괴 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네요. 자, 중국도 그런가 하면 AI 또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뭐 올해 키워드는 역시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5년도는 중국에서도 AI가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점은 기술 육성과 동시에 강력한 규제가 병행되었다는 사실인데요. AI를 미래 성장 엔진으로 국가 전략의 중심에 놓았지만 동시에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감독, 사용자 안전 같은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법 정책으로 강화하는 움직임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안법, 사이버보안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 등 법 제도적인 형태로 통제하려는 최근 규제사 방향을 보여줍니다. 네. 끝으로 이제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데 한국과 관련해서 주목한 이슈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한국과 관련된 이슈 중엔 우리 정통 문화인 한복 김치의 원조 논란이 예년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네. 특히 원조 논란 부분에서는 양국에서 서로에 대해서 비슷한 시각을 보인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항상 자기들이 원조라고 우겨댄다고 생각하고 한국 역시 중국이 자기들 역사가 좀 길고 인구가 많다고 모든 게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K 콘텐츠가 글로벌하게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중국은 이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중화 콘텐츠는 중화권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K 콘텐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 만족에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올해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담을 진행했지만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안에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타결은 아무래도 이 물 건너갔고요. 2026년 새해에도 협상 타결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건지 걸림돌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내년 2월이면 이제 해수로 5년 만 이제 꽉 채운 4년이 되는 건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종전협상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종전협상의 현주소가 어떻게 됐냐고 물으신다면 어제 있었던 일로 명확하게 그렇죠. 드러납니다. 예. 젤렌스키 트럼프가 만나서 종전협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드론으로. 그래서 러시아 쪽이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다.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자작극이다. 그러면서 서로의 협상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입장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협상 안 하려고 저러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속마음은 두 양쪽 모두 속마음은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대로에서. 그게 쉽지 않아 현 주소입니다. 보입니다. 네. 지금.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95% 가까이 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종전협상의 최대 이슈는 지금까지 종전의 최대 이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안전보장. 안보를 어떻게 네. 보장할 것인가 하고 또 하나는 영토 문제입니다. 문제. 그렇습니다. 어저께 젤렌스키와 트럼프 28일 만났을 적에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네. 얘기했고 트럼프는 안전보장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으로 가는데 95%가에 들어섰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지원하여서 그런 노력의 큰 부분을 맡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안전보장에서 유럽이 돈을 좀 많이 내라 이런 네. 얘기죠.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미국이 보장을 하고 나토의 집단 방위 공약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나토의 집단 방위 공약이라 하면 즉 그 나토 회원국의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공격받으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나서서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거죠. 네. 근데 그걸 미국도 보장해라 이런 건데. 근데 미국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인 그렇게까지 못하겠다고 계속 손사래를 치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20개항 평화안에서 이를 원칙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에서 물질적 기여를 유럽이 더 많이 맡아야 된다고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는 중이죠. 유럽 쪽으로 네, 이제 미루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보장하긴 하는데 네. 유럽이 좀 돈을 좀 더 많이 내라 이런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근접하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골치 아픈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사실상 타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 쪽 이런 말을 했어요. 종전 협정에 근접하고 있다. 이건 외교적인 표현인데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걸 뒤집어보면 안 됐다는 안 됐다는 거잖아요. 얘기입니다.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 예. 어쨌든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중 점령하지 못한 도네츠크의 20% 면적을 자기들한테 넘겨라. 이런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그 문제의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수를 하고 네. 이걸 갖다가 비무장지대 혹은 경제 자유지대로 만들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철수한 지역의 치안은 우크라이나 경찰이나 국제평화군이 맡아야 된다. 또 러시아도 도네츠크에서 상응하는 면적만큼 철수를 하라 얘기하고 또 영토 활용은 의회나 국민투표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 조건을 붙이고 유럽 최대 핵 발전소인 자포리차 원전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데 그걸 반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된다면 그냥 현 전세에서 동결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러시아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죠. 당연히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고 협상이든 전장에서든 목표를 달성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협상이 안 되면 우리 전쟁에서 그냥 다 땅을 뺏어버리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전해 드리다 보면 양국이 협상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구나. 이런 처음에는 생각이. 트럼프가 그렇게 나섰을 적에는 곧 이제 미국이 압박을 한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분위기가 좋았었죠. 네, 초반에는. 근데 네. 이제는 지금까지 1년이나 끌었고 또 현재까지 드러난 양쪽 입장으로 보면 타협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미국은 이제 발을 빼고 있는 상태고 우리 유럽의 지원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네. 간당간당한 끈 하나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원이 없으면 전쟁을 수용할 능력이 없는 우크라이나 쪽이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냐가 사실 변수입니다. 젤렌스키는 28일 트럼프와 만나서 영속적 평화를 이루는 열쇠 같은 이정표다. 이거 높이 평가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평화안도 의회나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평화안이 타결되는 것이라면 내가 니네 우크라이나 의회에 가서 내가 연설을 하고 말을 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젤렌스키가 미국에 제시한 20개 평화안을 의회나 국민투표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해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 시나리오가 있지 않나. 그럼 자기 부담이 좀 덜하니까요. 그렇죠.
현재 근데 제넬스키가 현재 지금 정치적으로 사실 또 사면 초과의 상태입니다. 네네. 지난해 임기가 만료됐는데 전쟁을 이유로 해갖고서 계엄령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지 않고 계속 집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너 지금 전쟁을 치르지 않는 독재자다 이런 식까지 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선거가 시작되면은 발레리 잘루지니 전 총사령관이 만약 출마를 하게 될 경우 네. 대패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잘루지니 전 총사령관이 지금 60% 이상의 여론 지지를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로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려면 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휴전을 안 받고 있겠죠. 당연히 안 하니까 이 국민투표를 명분으로 해서 휴전을 얻어내고 네. 평화를 타결 짓는다면은 자신의 정치적 공경에서도 탈출하기도 하고 평화 타결 지을 수 있고 일석이조의 방안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요. 시나리오는 상당히 괜찮은 시나리오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계획이고 네. 이건 이제 러시아가 받아들여야 이제 협상으로 가는 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문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사실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과연 그 진짜 타협할 의지가 있느냐는 건 네. 별개의 문제 같아요. 젤렌스키는 그동안 트럼프의 종전 압박에 완강히 저항했고 그 저항한 동력은 사실 유럽이 계속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유럽 쪽은 러시아의 요구에 입각한 트럼프의 종전안이 관철된다면은 종전이 유럽의 안보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때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 네. 러시아 역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이 안 된다면은 전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고 12월 들어서 도네츠크의 격전 지휘자 요충인 포크로스키를 점령하는 등 올해 하반기 들어서 상당히 진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른바 전황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종전 협상이 공지되니까는 12월 들어서는 우크라이나가 흑해로 통하는 관문 즉 오데사 지역이 사실 이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나온 바다로 통하는 지역인데 네. 여기를 맹폭을 하면서 지금 거의 물류를 마비시키고 여차하면 여기까지 점령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는 내륙 국가가 됩니다. 내륙 국가. 그렇죠. 그럼 이건 우크라이나 치명적이죠. 그럼 더 러시아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네. 양쪽의 이런 입장이 지속되는 한 타협은 좀 난망하지 않느냐 이게 보여집니다. 네, 특히 영토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게 해결되면 협상이 타결 가능할까요? 영토 문제는 사실 서로를 바라보는 양쪽의 입장에 반영된 문제인데 영토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네, 즉 네. 우크라이나 유럽은 도네츠크를 완전히 넘겨주게 된다면 네. 그 이후 러시아의 서쪽 진공에 장애가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도네츠크 전선이 잘 구성된 진지들이 있어서 네. 러시아의 진공을 막는 저항선이다.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한 거다. 근데 네. 이걸 내주게 되면 러시아가 진공하지 않느냐 서쪽으로 더 빨리 진공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럽 쪽이나 우크라이나 쪽이나 러시아가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전역을 점령하고 유럽도 위험할 것이다. 하는 불신에 기초한 말입니다. 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은 종전 이후에도 평화유지군 형태로 나토 해운국 병력을 우크라이나에게 파견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러시아도 못 받는 거죠. 이 전쟁이 원래 나토 가입 때문에 벌어진 전쟁인데 그렇죠. 네. 거기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나토 해운국들이 평화유지군이랑 모자라만 쓰고 다시 들어와 당연히 러시아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문제죠. 네. 러시아 역시 같은 논리입니다. 돈바스 전역을 확보하는 한편 종전 이후 나토 회원국들로 구성된 이런 외국 주둔군도 막고 우크라이나 병력을 60만 명 이하로 제한해야겠다는 거 완강한 요구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즉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턱 밑을 위협하는 전초 기준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더 이상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결의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서로에 대한 이런 불신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그런 불신을 막을 장치가 없다면 사실 협상 타결이 좀 힘들겠죠. 네. 예,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또 달라졌습니다. 부분이에요. 네. 애초에 둘이 같은 입장이었던 조 바이든 행정부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내야 된다. 그랬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거기 우크라이나 전쟁 하고 싶지 않고 유럽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해. 우린 발 뺄게야. 네. 실제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 입장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달라져서 협상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발을 빼겠다 하니까는. 그렇죠. 그런데 또 달라졌기 문제 때문에 공전되고 있기도 하는 거죠. 애초에
앞서 말했지만 이 전쟁은 서방 전체와 러시아 사이 불신에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네. 서방은 소련 붕괴 이후 나토 확장을 추진해 왔고 이를 반대하던 러시아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나토가 2008년 4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트 시티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열망을 환영한다 이런 이제 문구를 집어넣으면서 이 문제를 공식화시켜 놓았죠. 그러니까는 그해 8월 당장 러시아가 조지아 전쟁을 감행해 버렸습니다. 네. 14년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리 예고한 거죠. 근데 사실 현실에서 미국과 유럽 모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먼 장래의 일로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 특히 나토와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계속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결정한 문제니까 러시아 니들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 또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또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이 약간 이런 상태였는데도 계속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그 문제를 결정하시다고 자꾸 러시아와 타협을 안 한 거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재집고 나면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문제 우리 이제 관심 없어 이렇게 나오니까는 예. 유럽 입장에서는 좀 황당해진 거죠. 이제 저기 그 애초에 이 전쟁 발발 직전에 유럽 즉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와 타협을 해서 전쟁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상당히 외교적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였습니다. 네. 근데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뒷짐지고서 그래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한 소극적이었죠. 근데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좀 있으니까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니들은 우리는 빠질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유럽은 전쟁은 왜 네. 미국이 등짐지고 있다가 해놓고서 우리한테 이걸 다 덤기느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유럽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강경하게 그래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이후 미국은 이제 유럽부터 관여를 줄이고 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발도 빼고 종전이 유럽의 책임이다. 책임져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럽으로서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종전이 향후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의 안보 질서의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즉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또 홀로서기로 하기 위한 방위력을 증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 이후 미국을 우크라이나 안보에 관여시키는 한편 이걸 통해서 유럽에 대한 관여도 계속 유지하게 하고 또 이제 그 동안 자체 방위력을 증강하겠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방위비를 GDP 대비 국내 총생 대비 5%로 네.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2배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많이 부담하겠다는 거죠.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유럽에서는 방위력 증강이 필요하고 방위력 증강을 하려면 뭐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라는 늑대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지 명분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럽이 종전 협상에서 강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종전 협상에서 관건이 유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유럽이 협상 타결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없을까요? 종전 협상이 진정이 되려면 유럽이 적극적으로 좀 더 관여를 해야겠죠. 그런데 예. 지금 유럽에서는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유럽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또 그러지 않으니 또 전쟁은 계속 격화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곤혹스러운 처리죠. 또 현실적으로 말만 앞서고 실제적으로는 해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유럽이.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 가입 문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도가서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시도로 시작됐어요. 2014년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을 하고 그 협상을 하다가 철수를 하니까 거기에 항의한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져서 친러 정권이 붕괴되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해 버리면서 그렇죠. 돈바스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네.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러시아는 입장이 뭐냐면요. 그래 그럼 유럽연합 가입해라 이제 우리는 눈 감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정작 그리고 젤렌스키도 유럽연합 가입의 구체적인 시기가 포함된 명확한 평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쪽은 그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동의할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면 거의 나토 가입에 준하는 안전보장의 효과가 있는 건데 정작 유럽연합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안 주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나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조건도 엄격하기도 까다롭군요.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게 되면 유럽연합의 재정력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좀 미루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실적인 네. 이유가. 네. 회원국 내부에서도 반대도 심하고요. 네. 따라서 종전 협정이 좀 진전을 보려면 유럽과 러시아의 또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냐. 즉 종전 이후 유럽의 안보 질서 등을 둔 양쪽의 대화와 관계 개선만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자결도 지키고 전쟁을 끝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높습니다. 어쨌든 종전만 매달려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좀 더 큰 시야에서 유럽과 러시아가 우리 앞으로 종전되고 나서 네. 두 사람의 양쪽의 관계, 대륙의 안보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좀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 난망하겠는데 예. 오히려 한 번 더 시야를 좀 넓혀보면 지금 좋지 그러니까요.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네. 많은 국가들이 지금 관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희망차게 2026년 새해를 맞이해야 할 텐데 참 난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네. 올해 초보다 더 암울한 상황이 아닌가. 올해 초에는 트럼프가 큰 호언장담을 하면서 예. 곧 전쟁 끝난 것처럼 얘기했는데 막상 네. 1년 동안 아무것도 진전이 못 되고 있는 거의 진전이 못 되고 될 있어요. 듯 네. 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게다가 어제 또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좀 현재로서는 그 문제를 두고서 또 당분간 공방이 심하게 벌어지고서 서로의 그렇겠죠. 이제 협상에서 서로 우위를 따지려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결국은 이 문제도 네. 트럼프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약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